사실 중국의 지도부는 한국이 가장 견제하기 힘든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인구수도 경제 규모도 영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인데 말이죠. 10년간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BBC 베테랑 기자가 던진 중국은 왜 한국을 두려워할까요? 라는 질문과 그가 본 두 나라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아시아 담당 특파원으로 10년간 근무한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베이징에 부임했을 때 거대한 인구와 영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웅장함과 상하이의 마천루들은 분명 세계 최강대국을 향해 질주하는 중국의 야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서울에 부임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전 모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토나 인구 규모와는 무관하게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이 성장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면 한국은 문화와 기술이라는 소프트 파워로 세계인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문화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변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며 문화적 패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가 10년간 관찰한 두 나라의 본질적 차이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문화적 자신감, 비즈니스 환경,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한국이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목격한 것은 표면적인 자신감과 내면의 불안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국가대극장이나 상하이의 동방명주탑 같은 거대 건축물들은 분명 중국의 자신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은 끊임없이 자국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8년 한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편집장은 중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한복과 김치를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 패권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불안감의 표출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자신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팝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국의 정서와 서구의 음악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러한 특성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은 한국적 정서를 담으면서도 글로벌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들의 태도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애국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비판적 수용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 방식도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이 공자학원 설립이나 문화행사 지원과 같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시도했다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민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10개국의 청년들 중 75%가 한국 문화에 호감을 표시한 반면 중국 문화에 호감을 보인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이는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가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의 차이는 단순히 문화산업의 성패를 넘어 양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이징과 서울에서 경험한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2013년 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법인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겨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무기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과의 바나나 수입 분쟁, 한국과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업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이나 SK하이닉스의 R&D 투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일상적이었고 이는 종종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법적 절차와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습니다. 2018년 제가 참관한 서울국제중재센터의 한 사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 집중했다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탄탄한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매우 달랐습니다. 2019년 제가 실시한 글로벌 투자자 인터뷰에서 대다수가 중국 시장의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적인 기업들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았습니다. 노동 문화의 차이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면 한국은 점차 워라밸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노동 문화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닌 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더욱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창의성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10년간의 특파원 생활 동안 저는 한국과 중국이 보여준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혁신 전략은 빠른 추격자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모방하여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2014년 선전의 한 기술 기업 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의 대부분은 기존 제품의 변형이나 모방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국의 혁신은 창조적 도전자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R&D 투자의 성격도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의 R&D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허의 질적 차이였습니다. 중국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이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특허나 표준 특허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의 질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주로 내수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모방에 집중했다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2018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혁신 역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교육이 여전히 암기와 수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한국은 점차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문화의 혁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실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한 반면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원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의 차이는 향후 양국의 발전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모방이나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모델은 분명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진정한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넘어 그 나라가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10년간 두 나라를 관찰하며 저는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 거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2017년 저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취재했는데 이곳에서 중국의 투자가 어떻게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이익 추구가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2019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중견국으로서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았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을 넘어 문화교류, 기술 이전, 교육 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중국이 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은 항상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신뢰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이 정보 통제와 책임 회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반면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나 영토 분쟁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한국은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2018년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 개발이나 경제적 지배와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래 전망에서도 양국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 추구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기술 혁신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어떤 방식의 영향력이 더 지속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단순한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이 아닌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한국과 중국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 질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0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우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규모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강압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행동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를 무기화하고 문화적 패권을 추구하는 방식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며 세계인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기술 혁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효율성은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발전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이 힘의 논리에 기반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기술 혁신을 통한 자연스러운 영향력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도 어떤 방식의 영향력이 더 지속 가능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폐쇄가 아닌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은 21세기 국제 질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작은 국가도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BBC 특파원으로서의 경험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과 중국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단순한 물리적 크기나 경제력이 아닌 그 나라가 세계에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의 보편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두 나라의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결국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임스 앤더슨 특파원의 시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강국의 조건이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핸더슨 특파원의 말처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매력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한국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또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댓글 감사드립니다.